자, 그 회계사 시험 그 해설 및 총평이에요. 그 해설은 뭐 그냥 정답 지문에 해당하는 것들 요런 거 조금 보도록 하고요. 뭐 총평이라고 해서 좀 보면요. 출제 경향은 예년이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난이도도 비슷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그 기업법 2가 들어갔죠. 기업법 2가 6문제 출제가 됐네요. 한 8문제 출제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6문제 출제가 됐어요. 저는 이제 기업법 2는 해설을 안 하고 기업법 2는 이제 다른 선생님께서 하시고 저는 기업법 1만 해설을 할게요. 자, 기업법 1 부분만 보면 그 저하고 같이 공부한 학생들은 진짜 시험을 잘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문이 3개, 지문, 문제 말고 지문으로 쳐서 3개 빼고는 나머지는 다 수업 시간에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했던 것들이에요. 특히나 정답에 해당하는 지문들은 그거는 뭐 아주 강조를 많이 했던 것들이죠. 사실 5개 지문 중에 정답에 해당하는 지문만 알아도 문제는 맞출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잘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시험 끝나고 다음날 학원에 왔더니 복도에서 그 제 수업 들었던 학생이 바로 자기는 92.5 맞았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이제 계속 얘기를 했었죠. 90점 이상 맞을 수 있다. 보통 이제 한 85점 정도 맞으면 아주 대만족하고 아주 잘 봤다 생각하고 그 이상은 비대를 안 하는데 작년에도 95점 맞은 학생들이 꽤 있었어요. 저랑 같이 수업 진행한 학생 중에. 제 수업 계속 듣고 그 충실하게 따라온 학생들은 95점 맞고 90점 이상 맞은 학생들이 아주 많았어요. 이번에도 이제 92.5 맞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업법 1에서 2개 틀리고 2에서 하나 틀리고 뭐 그랬다고. 자, 여기 정답 지문만 볼게요. 뭐 이걸 다 해설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미 다 시험을 보셨으니까. 자, 정답 지문을 보면서 그동안 수업에서 어떻게 수업했던 게 어떻게 출제가 된지 아니면 여기 정답 지문에 했던 거를 제가 수업 시간에 어떻게 설명을 했었는지 그런 거 좀 볼게요. 자, 1번, 5번이 정답이죠.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새마을금고가 이자를 받는 대가로 금고의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경우에는 상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자, 맞죠? 그리고 그 위에 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이랑 새마을금고 이거 상인 아니라는 거 그거 여러 번 강조를 했었죠. 그리고 이거는 기출문제도 여러 번 출제가 됐기 때문에 기출문제 같이 풀어본 학생들은 여러 번 봤던 지문이에요. 자, 그리고 요거는 1번, 3번까지도 좀 볼까요? 1번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한 행위는 상행위로 추정한다. 요것도 기출 지문에 있었던 거죠. 아니지.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죠. 그냥 상행위인 거지, 그거는. 상행위로 본다, 간주가 되는 거죠. 추정은 언제 하는 거죠? 상인이 하는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상인이 영업을 위해서 하면 그냥 상의가 되는 거고 상의를 보는 거고 상인이 영업을 위해서 하는 건지 영업을 위해서 하지 않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는데 어떤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우선은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고 영업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그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3번 광물 또는 토속의 채취에 관한 행위는 기본적 상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본적 상행에 해당하죠. 기본적 상행이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서 46조 각호에 있죠. 그 중에서 1차 산업에 해당하는 건 유일하게 이거 하나죠. 자, 2번 상법상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서 이제 지문 3개가 수업 시간에 강조하지 않았던 거였는데 여기 2번 지문이 거기에 해당이 되죠. 합자 조합 이거는 뭐 그닥 출제가 많이 안 되는 테마거든요. 합자 조합은 업무집행조합은 조합 설립 후 2주 내에 조합의 주된 영업소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데 뭐 등기까지 이걸 뭐 묻는 거는 좀 과해요. 그 합자 조합은 전체적으로 출제가 별로 안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조금 유독 특징적인 게 몇 개 있긴 해요. 특징적인 게 조금 나오는데 뭐 등기 뭐 이런 것까지도 묻는 거는 좀 과해요. 그리고 이렇게 내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우리가 평상시에 공부 잘 안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출제가 되면은 그런 것들은 보통 정답에 해당하지 않는 지문이에요. 그거를 제껴 놓고 찾으면 돼. 그럼 웬만하면 거의 다 맞아요. 그걸 정답 지문으로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여기서 이제 저 뒤에 이제 회계장부 열람 등사청구권에서 그 정답 지문에 해당하는 건데
그 수업 시간에 자주 다루지 않던 거 뭐 그런 게 하나가 있긴 있었어. 음. 근데 그건 이제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요거 몰라도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정답은 4번이죠. 법인 등기부에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선임된 적법한 인사로 추정한다. 자, 요거 수업 시간에 요 판례 소개하면서 요 판례는 요거 그대로 지문화 시켜놓고 나오는 거 말고는 출제되는 방식이 그거 말고는 없다. 그러니까 그냥 그 판례 눈에 익혀놔라 이런 얘기 이제 여러 번 했었죠. 그래서 그대로 출제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다음에 3번 지분도 좀 볼까요? 한 명의 사는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을 관하여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소에서 등기해야 된다. 지점 등 그러니까 회사의 경우에는 지점 등기가 없어졌죠. 그래서 다 본점에서만 등기를 하죠. 여기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된다. 그러면 회사의 경우에는 지점 등기가 없어졌다. 요것만 알고 있어도 요건 틀린 지문이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3번. 요거는 정답이 5번이었죠. 상법상 영업양도 전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상호를 소경하는 영업양수인이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호를 소경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 그거와 관련된 거죠. 5번 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틀렸죠. 배상할 책임이 있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요것도 상호를 적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 대상이 되죠. 요것도 남성사 판례 중요하다고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남성사 판례에서 쟁점이 되는 거 세 가지. 첫 번째, 현물출자의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상호를 적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 규정이 적용이 될 수 있다. 유추 적용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상호를 적용한다라고 했을 때 소경이라는 건 계속 사용한다는 건데 다르게 표현하면 양도인이 영업양도 전에 사용하던 상호하고 양수인이 영업양수 이후에 사용한 상호하고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동일성이 어느 범위 내에서 인정돼야 되느냐? 그 동일성은 중요한 부분에서만 동일하면 된다. 이렇게 된다 그렇죠. 세 번째 그 쟁점이 그거였죠.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에도 상호를 적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이 인정된다라는 거. 이 세 가지 쟁점, 그게 그 포인트라 그랬죠. 그래서 포인트 그게 또 출제가 된 거잖아요. 남성사 판례가 뭐죠? 남성사 판례. 갑이라는 사람이 남성사라는 상호로 볼트 너트 제조 판매업을 하고 있었죠. 근데 자기 직원한테 그 지붕 위에 올라가갖고 뭘 하라고 일을 시켰는데 거기서 감전사를 했어요, 직원이.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영업주로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해놓지를 못했어. 그래서 이제 감전사 한 직원의 유족들한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서 남성정밀공업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주식회사를 설립해갖고 영업일체를 현물출자를 한 거죠. 현물출자를 했을 때 그때 남성정밀공업 주식회사가 이 유족들한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요거에 대해서 상호를 적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부담하는가? 그게 문제가 된 거죠. 근데 현물출자 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된다. 그 다음에 상호는 주요 부분에서만 동일하면 된다. 남성사, 남성정밀공업 주식회사, 남성이란 주요 부분에서 동일하죠. 그 다음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요거도 영업상의 채무로서 그 책임 인정되는가, 인정이 된다. 이 세 가지 쟁점이었죠. 그게 출제가 된 거예요. 4번 상법상 상호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것도 4번이 정답이죠. 당사자가 채권 처음에 각 항목을 기재한 계산서를 승인한 후에는 착오나 탈러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항목에 대해 일을 할 수 없다. 자, 이것도 뭐 상호계산 나오면은 되게 중요한 부분으로 강조를 하던 거죠. 그 승인하면 채권이 확정이 되죠. 채권이 확정된 이후에는 더 이상 개별 채권에서 다투지 못한다. 다만 착오나 탈로의 경우에는 다툴 수 있다. 단서 그거 강조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5번, 요건 4번이 정답이죠. 상법상 화물상환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번,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자, 이거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 얘기하는 거잖아요. 물권적 효력, 요거는 그 설명하면서 민법 얘기까지 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죠. 민법 얘기하면서 물권 변동이 일어나려면은 그러니까 소유권이 이전된다거나 주인이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물권 변동이 일어나려면은 물권적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인도를 해야 된다. 인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도하는 방식에는 네 가지가 있다. 현실의 인도, 가한의 인도, 목적물 반환 거래 양도, 그다음에 점유 개정 이런 게 있다. 그런데 화물상환증을 교부하면 그 운송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소유권 기타 물권의 이전이 된다. 이 물건 자체를 인도하지 않아도 이건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의 성질을 갖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설명을 했던 거였죠. 자, 이렇게 수업 시간에 다 강조하고 상세하게 설명했던 것들이 다 정답 지문으로 나왔어요. 5번은 2번 요건 좀 볼까요? 이건 좀 낯서니까. 화물상환증은 기명식인 경우에도 배서에 의해서 양도할 수 없다. 틀렸죠? 기명식인 경우에도 배서에 의해서 양도할 수가 있죠. 화물상환증은 당연한 지시증권이기 때문에 지시식으로 발행하지 않고 기명식으로 발행한다 하더라도 배서에 의해서 양도할 수가 있어요. 아니, 기명식으로 발행하는 건 뭐고 지시식으로 발행하는 건 뭡니까? 기명식으로 발행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발행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갑이 을한테 발행하는데 화물상환증인데 뭐라고 쓰냐면은 을귀하 이렇게 해놓고 화물상환증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아래의 물건을 아래의 운송물 말하는 거죠. 아래의 물건을 귀하 또는 귀하가 지시하는 자에게 이 화물상환증과 상환으로 인도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지시식으로 발행하는 거예요. 귀하 또는 귀하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귀하가 지시하는 사람이라는 거는 귀하로부터 이 화물상환증을 양도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하의 지시인에게도 인도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했으니까 배서에 의해서 양도할 것을 전제로 해서 발행을 하는 거죠. 양수인한테도 지급하겠다고 한 거니까. 그러니까 지시인에게 배서에 의해서 양도받은 사람에게도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니까 배서에 의해서 양도가 가능한 거예요. 지시식으로 발행하면. 근데 기명식으로 발행했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 아래의 물건을 귀하에게 이 화물상환증과 상환하여 인도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런 식으로 써갖고 화물상환증을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귀하에게. 근데 이거 그러면 배서에서 양도할 수 있느냐? 배서에 양도할 수 있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운송인이 배서에서 양도를 했을 때, 을이 병한테 양도를 했을 때 병이 들고 오면 화물상환증 들고 오면 아니 나는 을한테만 을한테만 이 화물상환증과 상환으로 물건 인도하겠다고 약속했지 당신한테는 약속한 적이 없지 않냐. 못 준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지식이기 때문에 귀하에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명식으로 발행을 해도 배서에서 양도할 수 있는 거고 배서에서 양도했을 때 그 양수인이 화물상환증 들고 오면 화물상환증과 상환으로 해서 목적물 인도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6번 물건 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거 1번 정답이죠. 수화인이 운송물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수화인이 운송물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운송인은 송화인에 대한 최고 없이도 수화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운송물의 수령을 최고한 후 운송물을 경매할 수 있다. 자, 틀렸죠? 자, 경매는 언제 할 수 있죠? 우선 공탁의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죠. 공탁은 언제 할 수 있어요? 수화인이 목적물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이 불능일 때, 수령 거부와 수령 불능 요때, 그리고 수화인을 알 수 없을 때 요때 할 수 있죠. 근데 최고 요건이 알 수 없을 때하고 불능 또는 거부일 때하고 좀 다르죠. 알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바로 송화인한테 처분 지시를 최고하죠. 그리고 송화인이 처분 지시를 하면 거기에 따르는 거고 거기 송화인이 처분 지시를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경매할 수 있는 거죠. 수령 거부나 수령 불능일 때는 우선 수화인한테 수령을 최고하죠. 근데 수화인이 수령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는 다시 송화인한테 처분 지시를 최고를 해야 되죠. 처분 지시를 최고했는데 처분 지시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 경매를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송화인에 대한 최고 없이도 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송화인에 대한 최고는 처분 지시 최고는 항상 해야 돼요. 이거는 수령 불능이나 거부일 때뿐만 아니라 수화인을 알 수 없을 때 그때도 해야 되죠. 그다음에 5번도 좀 볼까요? 운송인은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송화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한 때는 그 운임을 청구하지 못한다. 자, 운송물이 멸실 훼손됐을 때 그때 그 멸실 훼손된 운송물 부분에 대한 운임을 운송인이 청구할 수 있는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경우를 세 가지로 나눠야 되죠. 멸실 훼손의 원인이 누구한테 있는가? 멸실 훼손에 대한 귀책 사유가 누구한테 있는가? 운송인한테 귀책 사유가 있다? 그러면 운임 청구 못 하죠. 송화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거나 아니면은 운송물의 성질에 의해서 멸실 훼손됐다. 그러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죠.
청구할 수 있죠. 근데 누구 송하인이든 운송인이든 누구의 귀책 사유도 없다. 누구의 귀책 사유도 없었다. 그때는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지문은 지금 뭐예요? 운송인이 전부터 일부가 송하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몇 시간대에는 군임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렇죠. 송하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몇 시간대에는, 그러니까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이거죠. 운송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거나 아니면 양쪽 다 귀책 사유가 없거나 이 경우에는 청구하지 못하는 게 맞죠. 자, 7번. 공중적계급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3번이 정답이죠. 3번이 틀렸네요. 공중적계급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때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훼손되었을 경우 그 휴대물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자, 맞죠? 책임 없음에 대한 게시물을 부착한 거, 면책에 관한 게시물을 부착한 것만으로 상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있는가 이거죠. 이것도 설명 자세하게 했었죠. 예를 그걸 들었죠. 대중탕에 가면은 대중탕 들어가면은 그 앞에 바나나 우유 팔고 뭐 세면도구 팔고 뭐 이런 조그만 매점이 하나가 있죠. 근데 거기 이제 보통 써붙여 있잖아요. 카운터에 맡기시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는 분실 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거 아무 효과 없다고 그거 얘기했었잖아요. 면책에 관한 게시물 부착만에 의해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상법 규정이 있는 거죠. 자, 8번. 상법상 소멸시효 기간이 1년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거는 핵심 정리에 상행위 편 마지막, 상행위 각시 마지막에다가 내가 표로 정리를 해놨죠. 딱 이 순서로 해놨어요. 딱 이 순서로 가로로 해놓긴 했는데 대리상, 운송인, 운송주선인, 착고업자 이 순서로 해갖고 6개월, 1년, 1년, 1년 이렇게 정리를 딱 해놨죠. 그거 내가 시험 전날 보라 그랬지. 그래서 저 시험 전날 봤으면 이거 똑같이 나왔구나 라고 알 수 있었지. 자, 대리상 보상 청구권만 6개월이고 나머지는 1년이죠. 자, 9번. 상법상 한 명의 사유가 관한 설명은 틀린 것은 3번 지문이죠. 이거 틀린 거예요. 사원이 회사 성립 후에 사원으로 가입한 경우 그 가입 전에 생긴 회사 채무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 자, 틀렸죠? 자, 요것도 입사하고 퇴사의 경우에 이거 지분 변동의 경우, 지분 양도의 경우에도 적용이 되고 뭐 책임 변경의 경우에도 적용되고 하는 내용이라고 내가 그거 두 유형 두 개로 나눠서 했었죠. 입사의 경우에는 뭘 조심해라 그랬어요. 새로 입사한 사람은 입사 이후 회사가 부담한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하지. 근데 입사 전에 회사가 부담한 채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그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었죠. 자, 그다음에 퇴사한 경우에는 뭐가 중요해요? 퇴사 등기 전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퇴사 등기 후 2년 동안은 계속해서 책임을 진다. 그거 두 가지 암기를 하고 있으라 그랬죠. 포인트는 뭐라 그랬어요? 방금 입사의 경우에는 입사 전에 회사가 부담하게 된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그거고. 그다음에 퇴사의 경우에는 등기시를 기준으로 해서 등기 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 등기 후 2년 동안은 책임을 진다. 그게 포인트라 그랬죠. 자, 10번. 합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이 정답이죠. 유한책임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에 속한 거래를 할 수 없다. 틀렸죠? 회사의 영업부에 속한 거래를 하는 거 이걸 경업이라고 하죠. 유한책임 사원의 경우에는 경업의 자유가 보장이 되죠. 그것도 수업 시간에 설명을 이렇게 했잖아요. 조문에 유한책임 사원의 경업의 자유. 조문 제목이 그렇다. 유한책임 사원은 경업이 허용이 되는 거다.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이 제목이 마음에 안 든다. 마치 유한책임 사원은 경업을 하도록 장려하는 느낌이다. 경업의 자유가 보장돼 있으니 유한책임 사원은 얼마든지 경업을 해라. 장려하는 느낌이다. 경업이 금지되지까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장려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조문 제목을 이렇게 만들어놨냐. 내가 이런 비판을 하면서 비판 아닌 비판이죠. 하면서 유한책임 사원의 경우에는 경업이 금지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했었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얘기 많이 하잖아. 내가 뭐 법 잘못된 거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기억이 잘 난다. 그러면서 이렇게 출제가 다 되잖아요. 자, 11번. 유한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이 정답이죠. 사원은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서만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이것도 틀렸죠. 자, 요거는
우리 회사법 통칙 공부하면서 얘기가 나왔었죠. 통칙 공부하면서 우리 이제 공부할 때 통칙 공부하다가 주식회사 공부하고 마지막에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 공부했잖아요. 근데 통칙 공부하면서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에 대해서도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 정도는 꼭 지금부터 알아두자. 그리고 이건 꼭 알아두자 얘기를 했었죠. 그 세 가지가 뭐였어요?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사원의 책임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그거하고 두 번째가 업무 집행권자가 누구였는가? 이거였고 세 번째가 지분양도였죠. 세 번째가 지분양도. 자, 이 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는 지분양도 어떻게 해요? 원칙적으로 자유다. 원칙적으로 자유다. 다만 정관에 의해서 지분양도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있다. 근데 제한하는 방법상으로 한정되어 있는 건 없다.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주식양도의 자유가 보장되고 정관에서 주식양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지만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양도를 제한할 때 그 제한하는 방법이 한정돼 있죠. 이사의 결의를 받도록 하는 방법. 이거로만 한정돼 있죠. 근데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그렇게 한정된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거기서 이제 그거 강조하고 지분양도의 자유 보장된다.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이거 강조를 거기서부터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 뒤에 그 주식회사 이외 회사 공부하면서 좀 자세히 들어가면서는 어떤 얘기까지 했나요? 자세히 들어가서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사원이 정관 기재 사항이다. 근데 지분을 양도하면 사원이 변경되기 때문에 정관의 내용이 변경되는 거다. 근데 유한회사의 경우에 정관 변경은 사원청의 특별 결의에 하잖아요. 그러면 지분 양도하면 정관기재 사항인 사원이 변경이 되니까 지분을 양도하려면 사원청의 특별 결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옛날 법에서는 그랬었다. 그런데 상법이 개정돼 갖고 유한회사의 경우 지분 양도의 자유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그 사원청의 특별 결의 받아야 된다는 거 없앴다 규정을. 그런데 그런 마당에 그 정관 변경해야 되니까 사원청의 특별 결의를 받아야만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법 개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렇게 해석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까지도 했었죠. (12번)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이 정답이죠. 발기 설립에서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납입과 현물 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는 지체 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감사를 선임해야 된다. 자, 이것도 뭐 여러 번 했던 거죠. 이사감사 선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회사 설립 시 이사감사 선임 어떻게 하느냐? 발기 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선 과반수로, 모집 설립의 경우에는 창립청의 결의로 한다. 이건 뭐 여러 번 기출문제에서도 뭐 여러 번 나왔던 거고 여러 번 했던 거죠. 자, 13번. 주식회사의 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번.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무액면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도 회사가 액면 주식도 발행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틀린 거죠. 자, 이것도 여러 번 강조했던 거죠. 액면 주식과 무액면 주식을 동시에 발행할 수도 없다. 처음에 발행할 때부터 동시에 발행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전환하는 경우에도 일부 전환은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액면 주식이나 무액면 주식을 발행할 때나 아니면 전환할 때나 일정 시점에 액면 주식과 무액면 주식이 동시에 발행된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된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발행할 때도 액면 주식과 무액면을 동시에 발행할 수도 없고 전환할 때도 일부 전환은 안 된다는 거지. 액면 주식의 일부를 무액면 주식으로 전환하면 액면과 무액면이 동시에 발행된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것도 여러 번 했던 거죠. 14번 요거는 주식회사의 상법상 종류주식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5번이 답이죠. 회사가 주식의 상한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는 상한의 대가로 현금만을 교부할 수 있다. 틀렸죠? 요거 현물 상한도 가능하죠. 요것도 뭐 기출문제에 많이 나왔던 거죠. 현물 상한 가능하다는 거. 15번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이 정답이죠. 주주는 정관의 주권의 불소지 신고가 가능하다는 정함이 있는 경우에 하나요. 그 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소지를 하지 않아야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 이것도 틀렸죠? 어디가 틀렸나요? 정관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 하나요. 이게 틀렸죠. 우리 상법에 정관의 정함에 따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는 경우가 있죠. 그건 이제 정관의 근거 규정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게 있죠. 그거는 정관에 규정이 없어도 할 수 있는데 정관에서 그걸 배제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못 하는 거지. 그런 게 3개가 있다 그랬죠. 주권 불소지, 집중투표, 원격통신회. 이건 수업하면서 뭐 나올 때마다 여러 번 강조를 했던 거죠. 이 3개 거기에 해당한다는 거.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정답 지문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잖아요.
자, 16번 주식 매수 선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이 정답이죠. 회사는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고 정관의 기본 취지나 핵심 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주주총회 결의와 개별 계약에 따라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언제까지 주식 매수 선택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자,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기간, 요게 법에는 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일로부터 2년 경과한일 할 수 있다. 요런 규정이 하나 있죠. 그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거예요. 2년 이후에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 그거는 정하기 나름이에요. 주주총회 결의하고 개별 계약으로. 자, 이건 뭐 그렇게까지 강조를 하진 않았는데 뭐 얘기를 하긴 했었죠. 그다음에 17번 상법상 비상산 주식회사의 주식 양도에 관한 설명은 틀린 것은 이건 4번이 정답이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의 양도에 관한 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승인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양도 승인 거부의 통지를 하였다면 그러한 통지를 받은 주주는 정해진 기간 내에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 지정만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양도 상대방 지정을 청구할 수도 있고 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 이거 그림 그려가면서 했었죠. 여기서 이쪽 이렇게 갖고 위쪽에는 양도 상대방 지정 청구, 그다음 밑에는 주식 매수 청구. 이것도 이제 뭐 주식 결의 반대 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권 이거 설명하면서도 주식 매수할 수 있다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지배주주의 소수주에 대한 주식 매도 청구권 요거 얘기하면서도 뭐 행사 기간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었고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었던 거죠. 자, 18번. 요거는 1번이 정답이네요.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자기 주식 및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상법 341조 2에 따라 특정 목적에 의한 자기 주식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다른 회사의 영업의 일부의 양수로 인하여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자, 틀렸죠? 특정 목적에 의한 자기 주식 취득 1호가 뭐죠? 합변 또는 영업 전부의 양수. 요거죠? 요것도 1호 설명하면서 그게 포인트라고 강조를 했었죠. 핵심 정리에도 유의하자라고 써놨었지. 합병 또는 영업 전부의 양수인 경우에만 특정 목적에 의한 자기 주식 취득이 허용된다. 영업 일부의 양수인 경우에 허용되지 않는다. 그거가 포인트라고 얘기를 했었고 핵심 정리에다가도 유의하자 이렇게 써놨었죠. 그거 이렇게 또 출제가 된 거예요. 19번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이 정답이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는 주주총회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서면에 의한 통지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가 도달하여야 한다. 아니죠. 발송하여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발송만 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강조를 했었죠. 2주 전 발송, 2주 전 발송. 얘기할 때도 2주 전 발송, 2주 전 발송 얘기를 했었지. 요거는 또 뭐하고 비교해서 설명하면서 얘기를 했던가요? 그거 해서 불통일 행사 얘기할 때 불통일 행사의 경우에는 주주가 회사에 대해서 불통일 행사를 3일 전에 통지를 해야 되죠. 근데 이 3일 전 통지는 3일 전까지 회사에 도달해야 된다는 의미다. 여러분들 주주총회 소집 통지는 2주 전 발송이었죠. 2주 전 발송이었지만 여기선 도달이다. 그래서 발송과 도달 그거 헷갈리면 안 된다고 강조를 하면서 그때도 얘기를 했었죠. 자, 20번 상법상 주주총회의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번 이사선임 결의에 대해 무효 확인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자, 맞죠? 직무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이라는 제도가 회사법에 있다라는 거 그거는 다 알고 있죠. 이걸 모르면은 그냥 공부가 부족한 거지 뭐. 하나의 큰 테마인데 그런 테마가 존재한다는 것도 모르면 안 되죠. 그거 우리 뭐 상세하게 한 시간 정도에 걸쳐 갖고 설명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직무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할 때 본안의 손을 뭐로 해야 되느냐? 상법에 규정된 거 암기를 하고 있으라고 했죠. 취소, 무효, 부존재 확인해서 취소, 무효 확인해서 그다음에 이사 해임해소 요 규정된 거. 그리고 취소, 무효 확인해소뿐만 아니라 부존재 확인해서도 해석상 그걸 본안으로 할 수 있다. 이사 선임 결의에 대한 취소 무효 확인해서 그 다음에 이사 해임해서 요게 상법이 규정이 돼 있는데
그거 정도는 암기하고 있으라 그랬죠. 그때 무슨 얘기 했었냐면 그 실무에서는 그냥 상법상의 이사 선임 결의에 대한 취소 무효 확인해소 또는 이사 해임해소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상의 일반 확인해소로서 이사 지위 부존재 확인해소 요런 걸 제기해 놓고 그걸 본안으로 해서도 직무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하긴 한다. 실무에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냥 상법에 규정돼 있는 거 그거 정도만 암기를 하고 있어라.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게 이제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예요. 상법에 규정돼 있는 것만 출제가 되니까 무효 확인해서 뭐 여기에도 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21번. 비상자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주주명부상 명의개설을 완료한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5번이 정답이죠.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자회사는 모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틀렸죠? 행사할 수 없죠. 자, 자기 주식이든 자회사가 주식한 모회사 주식이든 그 주주의 지위 거기 부분에서 전면적 휴지설이라 그랬죠. 자기 주식, 회사가 갖고 있는 자기 주식, 전면적 휴지설. 회사가 갖고 있는 동안은 그 회사는 그 주식을 갖고 그 어떤 주주의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자회사가 취득한 모회사 주식도 마찬가지죠. 자회사가 취득한 모회사 주식도 전면적 휴지설이 그대로 적용이 돼서 자회사는 모회사 주식을 갖고 모회사가 갖고 그 어떤 주주의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중에 특히 의결권 제한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의결권 제한은 법에 근거가 있다. 법에 근거가 있는 이유는 뭐냐? 이건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랬죠. 상호주 의결권 제한. 상호주 의결권 제한은 뭐죠?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해서 보유하고 있으면 다른 회사가 보유한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모회사의 경우 자회사의 주식을 50%를 초과해서 보유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해서 보유하고 있는 거죠.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해서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니 자회사가 보유한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것도 그렇게 설명을 다 했던 거예요. 자, 요거는 좀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으니까 다른 지문도 좀 보죠. 1, 2, 4까지 볼게요. 1번 주주총회에서 갑을 두 개의 결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갑결의에 대해서만 특별히 관계 있는 주주는 갑결의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을결의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맞죠? 특별히 관계 있는 의결권 제한하는 거는 그 안건에 대해서 특별히 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결권 제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관계가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 당연히 행사할 수 있지. 자, 2번 주주가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감사의 선임은 주주총회 보통 결의에 의한다. 이건 참 재밌는 조문이죠. 자, 감사의 선임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보통 결의로 하죠. 주주총회 보통 결의 원칙적으로 하는 거예요. 뭐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든 할 수 없도록 하든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감사 선임 결의는 주주총회 보통 결의를 하는 거죠. 다만 감사 선임 결의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만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주주총회 보통 결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 플러스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요 요건 두 개가 다 충족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감사 선임 결의를 앞단만 방금 그 결의 요건 중에서 앞단만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언제 그런 거죠? 전자투표를 도입했을 때. 전자투표를 도입한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조문이 있죠. 근데 그거는 이 지문은 상당히 뭔가 좀 생뚱맞아. 전자투표를 도입했을 때 주주총회 보통 결의로 해야 된다. 이렇게 써놓고 틀린 지문으로 만들거나 그럼 뭔가 뭐 그 내용을 물어보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서면 투표를 한 경우에 보통 결의에 의한다. 뭐 이게 마치 틀린 지문 냄새를 내면서도 틀린 지문은 아니고 그렇다고 뭐 전자투표 도입한 경우 그거 묻는 듯 하면서도 아니고 뭐 그렇죠? 재밌는 지문이에요. 4번 A회사가 B회사의 발행 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가진 경우 B회사가 가지고 있는 A회사의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자, 이건 맞는 지문이죠. 자, 이거 상호주 의결권 제한 중에 3유형이죠. 자, 1유형은 뭐죠?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그 10% 발행주식 총수의 10% 초과해서 보유하고 있으면 다른 회사가 보유한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를 4번 지문을 1유형에 대입을 해버리면 틀린 지문 같아 보여요. 이게 지금 1유형 같은 거잖아. A회사가 B회사의 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해서 가진 경우 B회사가 가지고 있는
A 회사의 주식이 유효권이 없는 건데 왜 A 회사 모 회사 주식이 유효권이 없다고 써놨지? 이거 틀린 질문 같은데 이렇게 볼 여지가 있는 거지. 근데 아니죠. 이건 지금 삼유형이지. 삼유형은 뭐예요? 모회사, 자회사 이렇게 했을 때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발행주 총수의 10%를 초과해서 보유하고 있으면 다른 회사가 보유한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이게 삼유형이죠.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여기서 모자회사 이런 표현을 처음부터 안 쓰고 뒤에 가서 쓰니까 좀 헷갈릴 수 있었어요. 자, 22번 상법상 주식회사 관련 소송 중 법원이 재량으로 청구를 기각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하자의 보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주주총회가 취소해서 이것도 수업 시간에 강조를 했던 거죠.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 재량 기각에 관해서는 180 몇 조인가 뭐 아무튼 거기 한명회사 설립 무효해소, 설립 취소해소 그 부분에서 규정을 하고 있죠. 설립 무효해소, 설립 취소해소의 경우에 재량 기각할 수 있다. 거기 이제 규정이 있죠. 그리고 다른 소송에서 재량 기각을 인정할 때는 다 그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그랬죠. 근데 유독 하나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랬지. 주주총회 결의 취소해소. 주주총회 결의 취소해소의 경우에는 재량 기각 규정이 별도로 있다. 왜 그러냐? 여기 한명회사 합자에서 여기에서는 하자의 보완을 요하는 게 요건으로 정해져 있는데 결의 취소해소의 경우에는 하자가 사후에 보완될 수가 없거든. 그건 절차상의 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자의 보완 요거를 요건에서 빼기 위해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자, 23번 상법상 비상대주식회사 이사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번이 정답이죠. 이사회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해야 된다. 맞죠? 자, 이건 수정결의 절차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었죠. 위원회를 설치한 회사에서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면 그 결정 내용을 각 이사한테 다 통지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각 이사는 통지 받은 다음에 이 위원회 결의가 좀 아닌 것 같다 싶으면은 이사회를 소집한다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그 소집된 이사회에서 수정 결의를 할 수 있다 그랬죠. 이게 위원회에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해야 된다. 소속위원회 이사든 소속위원회 그 위원회 소속 이사 아닌 이사든 다 통지를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 24번 상법상 종류유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이 정답이죠. 신주 인수로 인한 주식 배정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음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특수하게 정한 경우 이로 인해 손해를 보는 종류 주식의 주주의 총회 결의는 필요하지 않다. 자, 틀렸죠. 종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신주의 인수나 주식의 병합 분할 소각 그리고 합병 분할 요걸 하는 데 있어서 주식 배정을 할 때 종류 주주별로 차별 취급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그 차별 취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관의 근거 규정이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정관의 근거 규정 없어도 차별 취급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 했었죠. 그리고 요걸 할 때는 종류 주총의 결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거는 이제 344조 사망 설명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종류주총의 얘기 나올 때는 항상 그 얘기 했었죠. 종류주총의 결의가 요하는 사항 뭐죠? 첫 번째 정관변경, 두 번째 344조 사망, 그 다음에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뭐 이게 종류주총의 결의 사항이다. 종류주총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이 뭔지는 수업 시간에 중간중간에 나올 때마다 얘기를 했었죠. 344조 사망, 종류주총의 결의 요구 된다는 거. 25번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번이 정답이죠. 회사의 채권자가 회사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회사에 하려면 공동대표이사 전원에 대해 면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자, 틀렸죠? 이것도 공동대표이사 하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라 그랬죠. 가장 중요한 내용. 능동대표, 수동대표. 출제 이게 가장 자주 된다고. 공동대표이사 뭐죠? 공동대표이사 대표권 행사를 공동으로만 할 수 있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있는데 수인의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각자 대표죠. 근데 공동대표이사의 경우는 공동으로만 대표권 행사할 수 있죠. 그게 이제 공동대표이사의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적용 범위에서 능동대표만 그렇고 수동대표는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능동대표. 공동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해서 능동적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할 때 그때는 반드시 공동으로 해야 된다. 혼자 하면 효력이 없다. 근데 수동대표.
상대방의 회사 표시를 회사가 수령할 때 그때는 혼자서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은 공동 대표이사 중의 1인에 대해서 의사 표시를 했으면은 그 의사 표시 수령의 효과는 회사에 미친다라는 거죠. 그 얘기 여러 번 했던 거예요. 그것도. 뭐 이거 보면은 시험 잘 봤을 것 같은데 다들 다 강조했던 딱 지금 정답 지문만 하고 있는데 정답 지문이 아닌 것도 거의 다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거예요. 근데 정답 지문에 했던 거는 유독 더 강조했던 것들이지. 그게 다 지금 정답 지문으로 나와 갖고 92.5 맞은 사람 많을 것 같아요. 90점 이상 맞은 사람 많을 것 같아요. 자, 26번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 발행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대표성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는 1번이 정답이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 혜택 행위를 한 이사가 회사 아닌 제3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 자, 이거는 대표소송의 개념만 알아도 알 수 있는,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대표소송이라는 거, 설명할 때 이렇게 했죠. 회사가 이사에 대해서 권리를 갖고 있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는다. 이사가 이미 변제를 하지 않으면 회사가 소송을 제기해서 받아내야 되는데 회사가 그거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 소재기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럴 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해서 회사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소송이 대표소송이다. 이런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했었죠. 그러면 이거는 회사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소송이니까 제3자에 대해서 이사가 제3자에 대해서 부담하는 책임, 이거는 책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사가 부담한다 이렇게 하는 거지만 권리의 측면에서 보면 제3자가 이사에 대해서 갖고 있는 권리거든요. 이거를 소수주주가 대신 행사할 수 있는 소송을 인정할 이유는 없죠. 왜 얘가 뭔데 대신 행사를 해? 대표 소송 이런 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개념만 알아도 풀 수 있는 거지. 27번 상법상 비상전 주식회사의 감사 및 감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번 이게 정답이죠. 회사는 감사선임에 있어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 총수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정관에 정할 수 있다. 자, 맞죠? 아, 선생님 이거 100분의 3 아닙니까? 그렇죠. 법에는 100분의 3으로 돼 있죠. 근데 조문 끝부분에 이 비율은 높일 수는 없지만 낮출 수는 있다. 낮출 수는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죠. 자, 이것도 취지를 알고 있으면 그러면은 이게 기억이 잘 나죠. 그래서 내가 설명할 때 취지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이 감사선임 결의를 할 때 그 의결권을 100분의 3까지로 제한하는 취지가 뭐예요? 감사선임을 할 때 있어서는 대주주의 영향력을 좀 약화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관으로 이 비율을 낮춰서 대주주의 영향력을 더 약화시키는 거, 이거는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 근데 법이 약화시키려고 100분의 3을 해놨는데 정관으로 100분의 5까지 할 수 있다. 이건 안 되지. 100분의 2만큼 그러면은 법의 취지에 반하게 되는 거니까. 낮출 수는 있는 거니까 100분의 1까지로 하는 정관 규정은 유효한 거예요. 28번 상법상 신주의 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이 정답이죠. 현물출자를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이 청구하거나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가름하게 할 수 있다. 자, 틀렸죠? 이거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원칙적으로는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를 받아야 된다. 감정인의 감정으로 가름할 수 있다. 근데 이 검사인의 조사든 감정인의 감정이든 다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3가지가 있죠. 현물출자하는 재산의 가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거래소 시세에 있는 유가증권일 때, 그 다음에 3번째 출자 전환할 때, 출자 전환할 때, 이 3가지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29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감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이 정답이죠.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감사의 경우 채권자 이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자, 틀렸죠? 이것도 자본금 감소에서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죠. 통상의 자본감소는 주주총회 특별 결의하고 채권자 보호 절차가 있어야 된다. 결손 보전 목적의 자본감소는 주주총회 보통 결의로 충분하고 채권자 보호 절차는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30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이 정답이죠.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을 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는 이사 또는 감사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이사가 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틀렸죠? 해제한 것으로 보는 게 원칙인데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이런 단서 규정이 있죠.
또 아주 쉬운 지문이죠. 31번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 5번이 정답이죠. 5번 주주의 열람 등사 청구의 대상인 회계 서류인 경우에 그 작성 명의인이 반드시 열람 등사 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회사로 국한되어야 하며 원본에 국한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죠. 자, 요거 아까 수업 시간에 강조하지 않은 게 3개가 있다 그랬죠? 요게 이제 요 2번하고 5번이야. 요건 이제 판례 내용인데요. 판례 내용인데 요거는 뭐 강조를 그렇게 하지는 않았죠. 근데 이거는 앞으로도 강조를 안 할 거예요. 지엽적인 판례예요. 이거는 뭐 그닥 이렇게 중요한 판례는 아니거든. 이 정도 수준의 중요성을 갖는 판례까지 다 수업 시간에 강조를 하려면 공부할 게 너무 많아져서 안 돼요. 이게 선택과 집중인데, 자, 31번 정도 틀렸다고 해도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내가 수업 시간에 강조한 것만 공부를 잘했어도 31번을 빼고는 다 맞출 수 있었어요. 지금 여태까지 정답 지문만 봤는데 정답 지문은 아주 강조한 것들만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정답 지문이 아닌 것들도 다 강조했던 것들이라니까. 요거 2개만 2번 지문하고 5번 지문. 2번 지문 볼까요? 자, 이 5번 지문 보면 이건 근데 사실 제도의 취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뭐 정확하게라도 아니라도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으면은 요 지문이 틀렸다는 거는 눈치를 챌 수 있을 거예요. 회계장부 열람 등사 청구권이라는 거 이거 왜 인정한 거예요? 이 주주는 회사의 주인이잖아요. 근데 일은 이사들이 하고 있으니까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주주가 잘 모르잖아. 아니 내가 돈 맡기고 내 맡긴 돈 주주들 이사들이 지금 굴리고 있는 건데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주주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주주한테 회사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할 권리를 우리 상법은 인정을 하고 있죠. 거기에서 인제 뭐 재무제표 뭐 이런 것도 열람등사 청구할 수 있고 이사의 의사록도 열람등사 청구할 수 있고 한데 회계장부도 열람등사 청구를 할 수 있죠. 근데 회사에 대한 정보가 회사가 작성한 서류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회사가 작성하지 않은 서류에도 회사에 관한 정보 회사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열람등사가 허용이 돼야 되겠지. 회사에 대해서 정보 알아가라고 권리를 인정해 놓고 필요가 있는 서류인데도 열람등사를 못하도록 하면 안 되잖아. 작성 명의인이 회사로 국한되는 건 아니다. 열람등사의 청구의 대상이 되는 회계장부나 서류가 작성 명의인이 회사로 국한될 이유는 없다. 원본에도 상원 눈치로 이 정도는 눈치가 아니지 리걸 마인드죠. 리걸 마인드. 제도의 취지를 그래도 알고 있으면은 그 제도의 취지에 맞춰 갖고 이거 딱 읽었을 때 거부감이 확 들잖아. 아니 명의인 왜 꼭 회사로 한정이 돼야 돼? 다른 자료, 회사가 명의인이 아닌 자료도 필요한 정보만 알려줘야지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자, 2번 주주가 제출하는 열람등사 청구서에 붙인 이유는 그 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기재하거나 그 이유를 뒷받침하면 자료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이건 맞는 질문이죠. 자, 요거는 수업 시간에 자료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요건 얘기를 했었어요. 요건 얘기를 했어요. 이 이유는 구체적으로 적어야 된다. 하지만 증명 자료를 제출할 필요까지는 없다. 요 얘기는 했었죠. 근데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길 정도로 기재해야 된다. 요거에 관한 얘기는 한 적이 없었지. 물론 기본서에는 기재가 돼 있어요. 기본서에는 기재가 돼 있는데 수업 시간에 이걸 강조하지는 않았어요. 자, 31번 요거는 좀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답은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아. 수업 시간에 2번도 자료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요 얘기는 했었거든. 그리고 1, 3, 4는 강조를 한 것들이고요. 그래서 4번 미심쩍은데 5번 여기 좀 미심쩍은데 생각해 보면 틀린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 그럴 것 같았는데 뭐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공부를 좀 착실하게 한 사람들은 그 정도는 될 수 있었을 것 같아. 32번 상법상 채권을 발행하는 비상장회사의 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 보시죠. 이권이는 무금형식의 사채를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되었더라도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하지 못한다. 자, 틀렸죠? 상환액으로부터 공제를 하죠.
이거 조기 상환할 때 적용되는 거라 그랬죠? 조기 상환할 때 발행하고 만기가 이렇게 되는데 원래 3개월 단위로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때 조기 상환을 하면 요 이후에 이자는 지급할 이유가 없죠. 근데 발행을 할 때 요거 수업 시간에 다 그렸던 그림이에요. 사채 증서가 있고 요게 이제 채권이죠. 사채 증서. 그리고 여기 이제 이권들이 이렇게 붙어 있다 그랬죠. 이권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권을 이미 그 처분을 했다. 요 이후 기간에 이권도 처분을 했다. 그래서 이 사채권자가 이 이권에 대해서 돈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게 유통이 돼 버리면 요 이후 기간에 이권 소지인들이 회사에 와서 이자 지급 청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회사는 이미 원금을 상환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자는 지급할 이유가 없는 이자죠. 하지만 유통이 돼서 이권 소지인이 들고 오면 주긴 줘야 돼요. 줄 이유가 없었던 돈을 회사는 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주게 된 이유는 뭐였어요? 얘가 이권을 처분해서 돈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돈 돌려달라고 해야 되는 건데 뭐 돌려달라고 할 거 아니고 원금 지급할 때 거기 이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공제하고 지급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요것도 요 그림 그려가면서 설명을 다 했던 거예요. 33번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번이 정답이죠. 합병 위협하는 건 소급표가 있으므로 뭐 벌써 그냥 틀렸다는 게 확 나오죠. 이 그 상법상의 소송에서 거의 대부분은 대세요 있고 소급표는 없잖아요. 소급표가 있는 거는 뭐가 있어요? 주주총회를 취소해서 하고 감자무효소 요것만 소급표가 있죠. 그리고 다른 것들은 소급표가 대부분 없죠. 소급표가 있으므로 벌써 여기서부터 틀렸다는 걸 금시할 수 있어요. 34번 상법상 회사의 해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이 정답이죠. 휴면회사의 해산은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한명회사와 합자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죠. 수면회사의 해산은 이제 이건 주식회사에만 있는 제도죠. 이거 상법 통칙 부분의 핵심 정리에 이 통칙 부분에서 그 해산 부분 나오죠. 해산 부분에 표로 정리가 다 돼 있잖아요. 표로 정리가 돼 있어서 다섯 종류 회사의 공통된 해산 사유 위쪽에 있고 그리고 밑에 개별 회사 그러니까 회사별 해산 사유 독특한 해산 사유 고유한 해상 사유 그게 있었죠. 근데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분할합병 휴면회사의 해산이지 주식회사의 그 독특한 해산 사유다. 유한회사는 뭐 그런 게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한명회사는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그 다음에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나 유한책임사원 둘 중에 한 종류의 사원이 전부 없어졌을 때. 그 다음에 유한책임 회사는 사원이 없게 된 때. 이게 회사별 해산 사유였죠. 휴면회사의 해산은 이제 이건 주식회사의 그거라고. 그리고 표로 정리되어 있는 거는 시험 전날 꼭 보라 그랬잖아요. 그날 봤으면은 뭐 이런 건 쉽게 맞추는 거지. 자, 이렇게 보면 34번까지 틀릴 만한 게 31번 정도밖에 없었어요. 34번까지 한 문제 틀려야 돼. 내 수업을 착실하게 잘 따라왔으면은 한 문제만 틀렸어야 돼요. 그리고 요것도 대충 뭐 한 번 맞출 수도 있었어. 다 맞거나 한 문제 틀리거나 그랬어야 된다고. 자, 해설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